코로나 때 얼마나 사람 죽을지 모르는지 온 느낌이랑 똑같은 게 금융위기 때. 코로나는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이 손실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증권사 작년 그 PF 문제마저도 대가 가능은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방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까? 이거 어차피 월급쟁이 다 이러다가 떠나는 겁니다. 네. 인사 이호석 아카데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나요? 하여튼 그때 즐겨 봅니다. 아침마다 네, 오시는 네. 글도 보고 저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대표님이 시장이 된다고 하시기 전날 오셨나? 그랬을 거야. 맞아요. 그 마지막에 저희 채널에서는 좀 안 좋게 얘기하시다가 좋게 이제 좀 이야기를 바꾸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해주고 계신데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보다 이제 훨씬 원래 뛰어난 제 동료이자 이제 신중호 센터장이 네. EBS 리서치의 올해 의견을 네. 참고하고로 참고하고 고고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엄청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네. 상반기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고 하반기도 생각보다 뭐가 괜찮은 거냐?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괜찮아지는 거고 하반기는 또 경기 침체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에서 그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해왔는데 네네. 그래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리서치 의견을 제가 옮기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둘 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인플레가 완화돼서 좋고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어서 좋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책을 오늘 제가 이효석 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님한테 책 드리려고 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동영상을 키셔가지고 네네. 적교에 책 선전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신도 아니고 한국형 민주주의냐 어떤 분이 이러는데. 사실 이 책을 읽은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런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었냐면 한국에서의 매크로 보는 방식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나름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말 섬찟했었잖아요. 마리오 SVB 그것도 섬찟했는데 네. 정말 섬찟했던 거는 크레딧 스위스예요. 딱 주말에 터졌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등골이 좀 약간 서늘한 느낌.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솔직히 맞아. 이름만 고백하면 안 되는데. 이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큰일 났다. 근데 하나 기대했던 거는 주말에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알잖아요. 스위스니까 달러가 한 9천 달러 있는 나라니까 문제 있겠냐 했지만 야 이러다 저 크레딧 스위스 문 닫으면 이거 정말 이거는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아침에 딱 뭘 보냐면 역외 환율을 보죠. 한국 원화를. 근데 1,300원 밑에 있던데요, 그날.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순간에 크레딧 스위스에 집중해서 막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 자체에 있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지만 환율을 보면서 이게 그 정도 위험하고 이렇게 어느 게 더 나을 건지는 정답은 모르지만 저희는 후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이후로 오히려 그래 생각보다 어쩌면 매를 맞을 거를 이런 식으로 끝내나 하는 생각도 든 거죠. 그냥 이게 무슨 논리적 비약이니 어쩌니 파편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이 뭐냐면 나름대로 한국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쫙 올라가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이 이사님도 매니저하고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은 바이앤홀드 해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내가 종목을 발견하고 피터 린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종목을 발견하듯이 딱 발견해가지고 딱 놔두면 이게 바이앤홀드로 이게 뭔가 우리 시장은 어떨 때 보면 갑자기 금융위기 같은 거 끝나고 나면 갑자기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뭘까? 먹을 때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매니저들도 한때 한번 딱 유행 7 자문사 유행했다가 갑자기 한번 유행 끝나고 나면 갑자기 그 역사적인 무슨 죄인처럼 물러나 버려요. 네, 맞아. 죄인처럼, 그죠? 무슨 갑자기 미래에셋에 우리 한참 할 때 소디프 신소재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옛날에 중국분 불었을 때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가 바이앤홀드 전략이 정말 우리 증시에
적절한 전략이라. 우리가 이제 아마존과 애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뭐 이거 이유는 100만 가지가 있을 거야. 뭐 주주 가치부터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 시장은 들어오고 나오를 잘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시장이라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훨씬 삽질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네. 이런 거죠. 참 제가 이제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양심 고백을 이 이사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 해외 투자들 만나면 이래요. 기업 분석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다트를 다 보시고 주석 사항까지 다 뒤져보시고 박수죠. 막상 10점만만 돼도 네. 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한때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막 줄치고 형광펜도 쳤는데 첫째 그걸 하다가 허무한 순간이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소위 오너에 따라서 오너 가치가 중시되는 나라다 보니까 주주 가치보다 오너 가치가 중시되다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사건이 막 터지고 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뭐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 왔던 건 뭐냐면 종말론적 사고가 아니라 순환론적 사고는 당연히 선형 사고가 아니라 선으로. 그러니까 Y는 FX에서 X값을 넣으면 딱 OLS 추장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세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그냥 둘이 뭐씩 계속 돌고 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정도 시점이면 좀 물려도 사는 구간이 있고 이 정도면 좀 아쉽지만 팔아야 되는 구간. 이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한국 증시는 매우 어렵고 그걸 어렴풋한 순간에 해야 되니까 이때는 논리가 되게 약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적절한 투자 의견은 항상 그 순간에 논리가 약해요. 멋있는 말이다. 이 책에 썼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애널리스트 영역을 말하면 애널리스트가 너무 멋지게 논리를 만드는 순간 그 논리는 폐기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논리는 다 모여져가지고 잘 뒷대성해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순환적 사고 직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냐를 이 책에서 좀 소개를 했는데 일장에서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오늘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장에 좀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바텀업 얘기를 했는데 탑다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외부 환경에 매우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예요.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책에도 썼는데 옛날에 한번 유럽 한번 가보면 딱 느낌 오시잖아요. 막 웅장하잖아요. 막 웅장. 우리나라 솔직히 내가 서촌 경복궁 옆에 사는데 궁걸 가보면 야 이게 뭐 이거 진짜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맞아요. 자금성을 가면 나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쫙 그 나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무 없이 그냥 뭐 살인자가 올 수 있으니까 웅장하잖아요. 자금성 중국도. 우리는 뭔가 이게 되게 야 이거 진짜 별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건 실화인데 책에 그걸 썼어요. 경복궁에 어느 날 갔는데 거기 동네 사니까 자주 가죠. 어느 날은 이 모습 때문에 아름답고 어느 날은 저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변 풍광과 어우러지는 진짜 우리 증시와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변의 풍광과 여러 정치 환경부터 해서 뭐 온갖 풍광과 좀 어울려서 그러니까 약간 단순하게 그 건물 자체의 바텀업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풍광을 같이 봐야지만 좀 그게 아름답냐 아니냐가 돋보인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건물을 바라볼 때 건물을 좋다 나쁘다는 안에 들어가서 전기시설이 잘 돼 있어 방구전 어때 이거 보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딱 봤을 때 위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바텀업이 더 우수한 방법이에요. 제가 아주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매크로 하셨죠. 매크로 했지만 매크로는 약간 모호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좋은 기업만 찾으면 그것보다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좋은 기업 찾기가 절대 이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럼 저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 가치 투자자 보시면은 정말 그 시총도 크지 않은 중소형 가치주를 사서 10년, 20년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시는 분이 있죠. 보통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나 아는 좋은 기업을 뻔한 기업 그거를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좀 주식을 이 정도에서 원형적 사고로 봤을 때 사도 될 때 사놓고서 있으면 그래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설명이 좀 너무 방만한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매크로를 봐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니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랑 네. 책을 썼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게 좀 그래요?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뭐 많은 여기저기 회사 옮겨다니면서 일을 같이 했지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을 같이 쓰는 거는 많은 이 분들하고도 사실 더 같이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처음엔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솔직히 이 책이 나오던 게 멋있어가 아니라 그때 제가 쓰고 싶다고 해서 써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요즘에 누가 말을 듣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누가 연애 편지 쓰냐고 그랬는데 처음에 함께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책을 쓰고 싶은 이게 뭐냐면 너무 연애 편지 썼는데 너무 연애 편지 작년에 리서치 한계가 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위를 만나러 가면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첫째 제가 하는 것보다 저희 신중호 센터장이나 최강현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올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고 싶다 이 친구들이 이제 내가 그런 내면한 얘기를 내비쳤더니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시면 해서 내가 트로피 같은 거 말고 북노표 말고 책에다 갖다 써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고 싶었어요. 입증. 뭐였냐면 뭐 이거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RA부터 리서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중에 리서치를 들어와서 프랍 운영에 있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RA부터 단단하게 밥을 친구들은 뭐 이 데이터 뭐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참 이거 좀 창피한 거 이사님이가 고백한 건데.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해가지고 그때 저 처음 애널리스트 왔을 때 대표님이 불러다가 야 너 나랑 비슷한 커리어니까 잘해라 막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막 베끼기부터 한 거예요. 데이터 베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LSA 자료 좋은 거 많잖아요. 복사를 해요. 이 그림을 얘네들 어떻게 그렸지? 그런 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이렇게 좀 약간 포장을 좀 누가 보면서 욕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훨씬 자기 생각이 많았지만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거를 내 나름대로 처음에는 모방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떨까요? 막 그냥 그 해석이 맞는 줄 알고 쓰는 게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야 굳이 왜 그렇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 책에 많이 줄였는데 반복적으로 같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OECD 선행지수, 트레일링 PBR, 또 하나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데이터예요. 왜냐 글로벌 유동성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연준에 맞서지 마라 해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연준이 좀 이렇게 긴축을 하면 유동성이 줄고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엄밀히만 하면 글로벌 유동성은 한 13개 국가의 M2 증가율들을 합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불대리아에 있어요. 불복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막 연준이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작년 10월쯤에 이게 바닥을 치고 11월쯤에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상고하고 외친 거예요. 아니 방송 나와서 맨날 이 얘기하는데 이 책에 써놓으니까 편해요 이제. 그럼 왜 중요하냐? 이 데이터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님도 가셔가지고 반도체 에너지 자료 한번 보세요. 맨날 글로벌 유동성과 반도체 시총 같이 그려놔요. 그거 아세요? 잘 맞으니까. 아니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단순히 외국인이 산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수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면은 뭘 사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그려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탄광 속의 카나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글로벌 유동성에 연동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증시 자체가 반도체도 돌고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런 데이터가 도는 게 확인되면 결국은 수출이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뭐 GDP 이런 것보다 증가율 데이터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증가율은 뭐가 있냐면 전분기 대비 중기업 QOQ도 있을 거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있을 거고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증가율이 속도가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예를 들어 증가율이 예를 들어 좋아지더라도 10% 좋아지고 다음에 5% 좋아지고 3% 좋아지면 이건 주가가 확 무너져요. 정확해요. 그게 다. 네. 정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맨날 그려보다가 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줄지만 좋잖아요. 이때. 옛날에 2021년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출 증가율이 한 50% 가까이 나왔어요. 기업 잘못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죠. 맞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70% 가까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더 증가율이 좋아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뭔 소리 하겠지만 나는 끝난 거죠.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세요? 수출 증가율이 1월에 엄청 심하게 마이너스였다고 했죠. 거의 뭐 있다가 2월에 좀 개선됐다가 3월에 좀 다시 좀 이런데 여하튼 이게 이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두 자리였다가 2월에 한 자리 갔다가 다시 3월에 두 자리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한 자리로 오고 플러스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 증가율이 돈다는 거는 매출이 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 그래서 증가율이 막 꺾어져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을 때 도망을 가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있으면 오늘 아침에 이 녹음하는 날이 며칠이죠. 하여튼 그날 아침에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이전 썼을 어떤 분이 말하냐면 질문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했던 간에 모든 게 좀 지표가 좋아진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겠죠. 참 그럴싸한 말이죠. 그렇죠. 이제 한국형 투자자가 책에서 말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제가 정답은 모르지만 그게 맞다면 2021년 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10만 전자를 외치고 수출 증가가 이렇게 좋고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줄였어야 되고 반대로 작년 가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하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더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오히려 2021년 봄 같은 때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매크로를 무시해요. 신기하죠. 매크로 얘기하면 저 봐봐라. 무슨 얘기야. 주식은 갑자기 우리나라에 다 장기 투자만 결정 유행하고 그래요. 무슨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제가 시장에 있었다는 장점은 딱 하나예요. 오랫동안 삽질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저도 삽질해봤다. 똑같은 삽질을 해봐서 웃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서. 웃기죠. 그때 너무나 논리 명확하게 좋아 보였는데, 야, 그때는 매크로를 봐야 될 시기가 그때였던 거예요. 다 기업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바닥일 내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 3%인가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마 주식이 바닥에 나올 때가 되면 정말 그건 제가 누가 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에 가지고 욕이 달렸어. 기억이 나. 댓글에 개새끼 씹새끼 달렸었는데 내가 뭐라냐면 매크로 얘기가 뒤덮을 때 주식이 바닥에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근데 좀 오랫동안 뒤덮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요즘 약간 바뀌고 있죠. 매크로 얘기 아니었나. 놀라울 줄은 바닥에서는 매크로 얘기만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탑다운이 맞다 바텀업이 맞냐를 떠나서 우리는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면 일단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원형적 사고가 중요하고 증가율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큰 골고가 하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막연하게 내가 멘탈을 수련하고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나는 이런 파도에 안 넘어갈 거야. 아니 바이킹 타고 있는데 그 파도를 어떻게 느껴요? 다 이렇게 타고 그 탄 당사자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당신이 비관론이냐 낙관론이냐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절한 용어는 이게 전략이라는 단어가 원래 전쟁에서 나온 단어인데 내가 지금 돌격 앞으로 할 때인가 아니면 진지에 숨어서 방어할 때인가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한국 증시에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야. 생존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한국 증시는 그냥 돌격 앞으로 하다 죽거나 그 위험한 순간에 다 돌격 앞으로 하거든요. 적이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 몰라요. 죽는 거고 오히려 수비해야 될 때 그걸 잘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적이 빈틈이 보일 때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잡아내는 거는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해야 된다. 데이터 의존적으로 가야 된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 거에 관해서 저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추천사도 쓰고 그랬는데 추천사도 써줬잖아요. 네, 기회가 있다라고 본다면 기회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잡기에 좋을 건지. 우리 시장은 아까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 시장은 언제가 기회냐, 한국 증시는 언제가 기회냐? 언제가 기회냐? 안 좋아져서 좋아질 때가 기회예요. 더 안 좋아질 게 없을 때?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턴 어라운드라는 단어를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 숫자로 말하면 적자에서 흑자를 돌 때가 제일 좋아요. 한국 증시는 왜냐면 글로벌에 너무 연동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하게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안 나와. 다른 나라 이게 진짜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렇지 않고는 최근에 반도체 장비라던가 맞아요. 반도체 주식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오늘 하이닉스 교환사채 발언 얘기를 듣자마자 야, 10%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틀렸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바닥을 향해 가고 있거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항상 마켓 이즈 라이트라는 말을 하면서도 꼭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죠. 나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드린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증시가 올해 중에 수출 증가율이 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이거예요. 왜 이게 더 촉발적이 됐냐면 얼마 전에 이제 SVB 사태가 왔을 때 저도 이호석 이사님 방송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하면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보다가 느꼈던 게 진짜 생각보다 심각하다. 심각하긴 심각했죠. 심각한데 조치가 매우 빨랐고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반응들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죠. 반응이 없으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거나 심각한데 돈으로 막을 수 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후자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실한 답변을 준 게 뭐였냐면 크레딧 스위스예요. 그거는 그냥 스위스여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거 이상해, 잘못된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셨으니까 이건 제 사적 의견을 전제로 뭐 리서치 결을 다 떠나서 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하나가 폐기가 된 거예요. 뭐냐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린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준이 생각보다 테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이거는 매우 긍정적 변화였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막 금리가 여기서 5.25인지 5.5인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끝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두려운 건 다음에 이제 다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경기 침체 얘기를 할 텐데